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 사는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에 접어든 주부입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이렇게 살고 있네요. 아이와 함께 부대끼면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고 힘들어서 확 세상에 끈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살 수 있게 원동력이 되어주는 내 아이. 그리고 우리 가족 덕분에 지금의 세월까지 마음을 다잡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저를 살펴주지 않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을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에게 몇 년 전 일어났던 일을 인제야 이렇게 여러분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전부 주변에서 저를 도와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나도 황당하고 또 기가 막힌 일이라서 어디에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주변 친구가 저에게 이 채널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랑 비슷하게 힘듦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올리는 곳이라고 하면서 저도 제 사연을 올려서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요. 누가 보면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 너무 과하게 자절했던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도 제가 그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정도로 생각하고 좌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훌훌 털고 나니 별거 아닌 일로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남아있는 마지막 마음의 짐을 벗어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정말 잘했다. 앞으로 아이랑 꽃길만 걸어라 하고 응원해 주신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할 당시 누구나 그렇듯 남편을 평생 사랑할 자신이 있었고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남편과 함께라면 함께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위기에서도 현명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던 거죠. 시작부터 순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은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였어요. 결혼 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지? 너희 주말에는 별다른 일 없다고 들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댁에 제사가 있어.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네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맡게 되는 제사니까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꽤 크게 하는 자리라 무조건 와야 해. 이번에 오면 내가 우리 집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마. 저는 제사가 있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가 결혼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제사를 지내러 오라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어요. 여보, 시댁에 제사가 있었어? 나는 제사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제사를 지내러 이번 주 토요일에 오라고 하시니까 황당해서. 내가 이야기 안 했었나? 우리 집에 제사 있어. 1년에 11번 있는데 다행히 8월에는 제사가 없어서 우리 여름 휴가는 길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여름 휴가 맞춰서 다 같이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거 어떨까? 육아 선배들이 그러는데 애 없을 때 해외여행 많이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 아니, 지금 휴가 맞춰서 해외여행 가는 게 중요해? 1년에 제사만 11번이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속일 수가 있어? 미리 말했으면 좋았잖아. 우리 엄마가 제사 있다는 말은 결혼 전에는 죽어도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고 제사라고 해봐야 별로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전 몇 개만 붙이고 절만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싫은 티 팍팍 내니까 좀 그러네. 어차피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제사 지낼 때 당신한테 이거저거 시키기 하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전부 다 도와줄게. 남편은 속도 없이 제사가 11번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11번의 제사가 별게 아닐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남편에게 사기 결혼을 한 거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남편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정말 할 거 없다. 그냥 옆에서 손이나 조금 거들고 절이나 하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길래 속는 셈 치고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제사라는 게 없었어서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사상을 올린다거나 절을 올린다거나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준비를 하는 그 과정들이 전부 정신이 없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정말 옆에 붙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라고요. 짜증 한 번을 안 내시고 제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차근차근 알려주시는데 정말 천사가 따로 없더라니까요. 저도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되니까 주눅도 들고 어려워서 당장 때려치우고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고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가족들도 제가 얼마나 답답해 보였으면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만큼은 웃는 얼굴로 저에게 괜찮다, 괜찮다 해주셨어요. 제가 정말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제사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단 한 번도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하나하나 손수 알려주셨어요. 저한테도 얼마나 복덩이 복덩이 하면서 예뻐해 주셨는지 정말 너무 예쁘다고만 해주셔서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오죽하면 저희 친정엄마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즘은 말이다. 시집살이다 뭐다 없는 세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예쁨만 주는 시댁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야. 아무리 시댁 눈치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어떻게 평생 눈치를 안 보고 살 수 있겠니? 사람이 실수를 하다 보면 눈치도 보이고 핀잔도 받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잘한다 해주는 시댁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 친정엄마까지도 시댁을 너무 잘 만난 것 같다고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말을 툭툭 던지기는 해도 늘 저를 먼저 챙겨주곤 했으니까 이렇게 평생 살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사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망친 전이 셀 수 없이 많고 음식 놓는 위치도 헷갈려서 몇 번이나 일을 다시 해야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라면서 처음 치고는 너무나도 잘한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처음에 시집 왔을 땐 우리 며느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어. 저는 모양이 개떡 같았고 과일 하나 제대로 깎을 줄 몰라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좋은지 아주 모양새가 예쁜 편이지. 이런 거는 차차 하다 보면 다 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하면 돼. 나도 다 그랬어. 그렇게 달래면서 저에게 일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봐도 답이 없는 모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짜증 한 번을 내지 않으셨어요. 정말 꾹 참고 인내심 있게 알려주시는 모습에 저도 나중에 늙으면 이런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성인군자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친절하셨고 제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에게 그렇게 멋진 어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도 주말에 시간이 나면 시어머니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저게 좋아 보인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을 기억했다가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제가 원하던 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와는 오래오래 가까이 붙어 지내도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의 모습을 그동안 꾹 감추고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해 주셨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늘 미간에 주름이 진 채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만 남았죠. 시어머니의 "잘한다, 잘한다." 했던 말과는 달리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는 모양인지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제사상에 올릴 전을 예쁘게 붙이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못해도 제사를 20번 이상 지냈는데도 여전히 제가 붙인 저는 어디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죠.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제사가 있기 전에는 일부러 전을 붙여보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 모양이 예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뒤집다가 찢어지는 건 일상이었고요. 어머님, 저는 정말 전 부치는 재주는 없나 봐요. 집에서 수십 번을 연습해보고 했는데도 모양이 영 이상해요. 어머님처럼 예쁘게 붙이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아직 처음이랑 달라진 모습이 전혀 없으면 어떡해?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나한테 평생 기름 냄새 맡으면서 전이나 붙이라고 일부러 모양을 이따위로 잡는 건 아니고? 아유, 내가 정말 답답해서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줬으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니니? 이래서 손주는 예쁘게 낳겠어? 그렇게 핀잔을 주는데 주눅이 안 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억울했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나요? 거기다가 제사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제사상 앞에서 꼭 조상님들께 절을 하면서 빨리 손주를 점쳐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또한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애들한테 어디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손주가 떡하니 들어서질 않는 건지. 이래서는 대가 뚝 끊기는 건 아닌지 몰라.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조상님 얼굴을 어찌 봐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 하루빨리 손주를 가지는 게 큰 복을 나누는 일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닐 테고. 은근히 저에게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쁜 손주를 안겨달라고 부담을 주시는데 저희 부부도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 밤낮 할 거 없이 노력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렇게 핀잔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양가에 알리게 되었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손주를 가졌느냐고 몇 번이나 확인을 하시던 친정집과는 달리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아니, 애를 가졌다고? 너희도 참. 그렇게 대책 없이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하니? 아직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너희 벌이도 뻔한데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어머님께서 손주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하셨었잖아요. 이러다가 대가 끊기는 건 아니냐고 은근히 눈치도 주셨고요. 저희는 당연히 어머님도 손주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어요. 세상에 손주를 안 기다리는 조부모가 어디 있겠니? 그래도 시기를 보면서 애를 가져야지. 지금은 애 키우기 좋은 시기도 아니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대책 없이 애를 원한다고 말을 했다고 바로 아이를 가져? 돈 좀 모아놓고 천천히 갔든가 하지. 하여간 여자가 조심성도 없게 말이야.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여기서 여자는 왜 나오고 조심성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전혀 가질 않았거든요. 임신했다고 축하만 받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핀잔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도 한마디 쏘아붙였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못했던 거 있죠. 제가 10달을 품고 손주를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대를 이을 손자를 떡하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별 관심도 주지 않더라고요. 친정집에서는 저에게 잘했다고 이제 당당해져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콧방귀만 끼면서 돈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핀잔만 주셨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의 부모님은 자식보다 손주를 더 예뻐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손주한테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우리 아들이 애 키우느라 고생하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대책 없이 군다는 말만 반복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랑 자주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주말에 시간이 나면 시어머니랑 좋은 데 구경하러 나가고 맛있는 밥도 먹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제가 육아를 하느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전만큼 시간을 내는 게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도 제가 남편이랑 보낼 주말 시간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부러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전처럼 예쁨을 받고 싶기도 했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주말이 되었는데 저도 아이를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고 남편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친정에 부탁해서 아이를 맡겼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주말에 남편이랑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으면 시어머니가 어찌 알고 연락을 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돈댁에서 아이를 봐주신다지? 너희 둘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나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말이다.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아주 좀이 쑤셔서 버틸 수가 있어야지. 삼시세끼 밥 차리면서 얼마나 고된지. 나도 집에서 먹는 밥 말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구나. 아, 나도 맛있는 음식 먹을 줄 아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놓고 같이 가자고는 안 해도 너희 입에서 나보고 같이 나가자고 말해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나마 꿰기 쉬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꾸 나도 같이 가면 안 된다니 나도 좀 껴주라 하시면서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또 그런 시어머니에게 매몰차게 굴지를 못해서 어버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도 눈치를 주니까 남편도 한두 번은 거절을 하면서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을 했는데 매번 거절하는 것도 솔직히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3번 데이트를 한다고 치면 꼭 한 번은 시어머니를 끼워서 셋이 만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저희 부부가 사실 액션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시끄럽고 치고받고 화려하게 싸우는 그런 영화들이요. 새로운 영화가 개봉했다고 해서 신이 나서 보러 가기로 예매까지 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끼겠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외국 영화 좋아하는데 어쩜 나한테는 같이 가자고 한 번을 안 물어보니? 이번에도 너희끼리만 가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라. 나도 콧바람 좀 쐬고 이왕이면 해외에서 엄청나게 돈을 들였다는 그 영화도 한번 보자. 얼마나 대단한지 광고도 엄청나게 때리던데 궁금해서 밤에 잠도 안 오더라. 어머님, 그 영화요. 외국 영화라서 자막도 계속 읽으셔야 하고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국내 영화 재밌는 거 개봉하면 그때 같이 보러 가요. 괜찮다니까 왜 나를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막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읽는다. 한글 읽는 게 뭐가 어렵다고? 둘이서만 나아가 놀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챙겨서 같이 놀자 이 말이야. 그리고 시끄러우면 어때? 그런 거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거지. 박바구기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결국 해외 액션 영화를 보러 가는데 다 늙은 어르신이 그 영화가 뭐가 재밌겠어요. 앞에 내용도 전혀 모르고 인물 간의 연결고리도 모르고 하니까 영화 내용도 이해가 안 가고 재미도 없을 수밖에 없죠. 영화를 보는 내내 옆에서 저건 뭐냐, 이건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는데 저까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리도 말이에요. 굳이 저랑 남편 사이에 앉아서 보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그냥 심통이 나서 저와 남편의 데이트를 방해하고 싶은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더 황당한 건 말이죠. 영화가 끝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는 하루 종일을 궁시렁거린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뭐 저렇게 어지러운 영화를 재밌다고 보고 있냐? 저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르겠구먼. 거기다가 자막은 왜 저렇게 빠르고 난리야. 내용이 뭔지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 화면이 휙휙 바뀌니까 어지러워 죽겠다. 아휴, 속이 울렁거려서 버티기 힘드니까 집으로 가자. 엄마, 우리 저녁까지 나와서 먹으려고 예약 다 해놨는데요.
집에 가시려면 혼자 가셔요. 저희는 밖에서 밥 먹고 처가로 가서 아이 데리고 집으로 갈 거예요. 아이 뭐야? 이 도심 한복판에 지금 나를 내버려 두고 너희끼리만 맛있는 걸 먹으러 가겠다는 거야? 사이다 사이다 이런 불효자를 봤나? 어떻게 어미를 여기 두고 가겠다고 해? 지하철도 다 뚫려 있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되는데 엄마가 속이 울렁거린다고 집에 가자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죠. 어미가 아프다고 하면 집에 모시고 갈 생각을 해야지. 너희는 너희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일 다 보고 가겠다는 말이 나오냐? 세상에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매몰차게 굴지는 않겠다. 아이고 잔소리 말고 식당 예약 취소하고 우리 집으로 가서 밥 먹자. 집에 너희 아버지도 혼자 계시니까 같이 밥 먹고 사돈댁 가서 애 데리고 집에 가면 되잖니. 그렇게 박박 우겨서 저희 부부가 가려고 했던 식당까지 취소하게 하더니만 시댁으로 저희를 끌고 가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참을만 했는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고 나니까 저한테 앞치마를 던져주시면서 본인은 멀미가 나서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가족들 먹을 밥을 빨리 차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나가서 논다고 하더니만 밥도 안 먹고 들어왔느냐고 의문을 품고 계셨고요.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도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미 친구들이랑 이른 저녁을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저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었어요. 저한테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차리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부려먹으려고 심보를 곱게 쓰자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점점 더 시어머니한테 잘해주기보다는 기피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곱게 나오지를 않는데 제가 굳이 왜 잘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심통을 부릴수록 남편은 저에게 늘 미안해했는데 그래도 둘이 있을 땐 남편이 제 생각을 항상 먼저 해주고 저를 많이 챙겨주고 있었기에 저도 참고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까지도 시어머니의 편을 들었으면 제가 징즉 때려치우고 나왔을 텐데 남편이 항상 제 기분을 헤아려 주었기에 저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도 결혼 4년 차가 되면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이 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었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시기가 참 좋지 않았어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들이 전부 다 가격이 오른 거죠. 지금 집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무조건 이사를 가야만 했고요. 돈은 부족하지, 대출금은 더 이상 나오지도 않지. 대출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해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돈을 빌려서 이사를 가야 하나 싶고 남편이랑 저는 정말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집 평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아이 짐으로만 해도 방이 꽉 차는데 짐을 줄인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크면서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질 텐데 평수를 줄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정말 구세주처럼 저희 친정엄마께서 저희 부부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서 친정엄마께 돈이라도 빌려볼까 싶어서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돈을 더 빌려서 어떻게 갚아 나가려고 그래. 손주가 크면 돈이 더 들어갈 텐데 그 정도 대책은 마련해 놓고 살아야지. 내가 우리 딸 고생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어떻게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이사 갈 준비나 제대로 해. 짐 정리도 똑바로 해놓고 말이야. 친정 부모님의 도움 덕분에 무사히 이사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운 보금자리 또한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행복했어요. 삐까번쩍한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와 아이가 살기에는 딱 좋은 평수의 집이었고 여기랑도 멀지 않아서 출퇴근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었고요. 위치도 시댁이랑 친정이랑 가운데쯤이어서 오고 가기도 편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고민이 많았을 때 돈을 조금만 빌려주십사 하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돈이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한 뒤에 한동안 저희 부부의 전화도 피하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이사를 마치자마자 집들이는 언제 하느냐고 닥달을 하시더니만 정식으로 초대한 것도 아닌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니. 사돈 댁 덕분에 이렇게 이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말이야. 집이 좋아도 너무 좋네. 이전에 살던 곳이랑은 영 딴판이다. 그래도 사돈 댁에 돈이 좀 있나 보다. 이런 집 얻으려면 돈이 꽤 많이 필요했을 텐데. 앞으로도 돈 필요한 일 있으면 친정에 도움을 달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뭐가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데 정말로 얄밉더라고요. 정작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땐 모른 척 하시더니만 일이 해결되고 나니까 와서 야질야질하게 구는 꼴이 초등학생도 저렇게 얄밉게 굴진 않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집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무슨 품평이 온 사람처럼 구는데 짜증이 났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들으라는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친정에서 도움을 안 주셨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했을지 막막할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 앞으로 친정에 정말 잘하면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지금보다 더 알뜰살뜰하게 도움드리면서 살아보려고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이번에 정말 아주 큰 덕을 봤죠. 그래 뭐 서로 돕고 살면 좋지. 근데 이런 집은 전세가 얼마나 하니? 전세값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지금 집값이 죄다 상승세라서 말이야. 어디는 2배로 뛰었다고 하더라. 그 말에 그냥 대충 대답하지 않고 흘렸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이상하다는 얼굴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집이 저희 친정엄마가 오랜 시간 전세를 두면서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사 갈 문제로 걱정을 하니까 이번에 아예 제 명의로 돌려주시면서 걱정 없이 살라고 해주셨거든요. 집 한 채 갖는 게 어려운 시기에 친정엄마 덕분에 공짜로 집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저는 친정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몇 번이나 했다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말이죠. 저희 이전에 살던 집 전세 계약을 빼면서 받은 보증금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돈은 대출 남은 걸 갚느라 들고 있었고요. 어쨌든 서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토닥이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시어머니는 전셋값이 얼마인지 궁금했던 거죠. 제가 대답을 시원치 않게 했더니만 우리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싶었는지 글쎄 다음날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소유주 이름에 떡하니 제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예. 내가 정말 황당해서 원. 너희 집 전세가 얼만지 알아보다가 말이다.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았겠니? 어쩜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쏠랑 네 이름으로만 집을?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 부부인데 공동명의를 해야지. 어떻게 자기 딸 이름으로만 쏙 바꿀 수가 있어? 이거는 말이야. 우리 아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거야. 대놓고 무시하고 기를 죽이는 거라고. 어머님,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야기하셔요. 제 명의로 집을 받은 게 어떻게 남편을 무시하는 거고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친정엄마 재산이었고 저한테 일찍 물려주신 것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써 저에게 명의를 돌려주신 친정엄마도 서운해하실 거예요. 저희 부부 이사갈 집 때문에 고민이었던 거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놈의 집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거 누가 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더더욱 공동명의를 해줬어야지. 우리 아들이 말이다. 아이까지 딸린 가장인데 기도 못 펴고 살겠다 정말. 집 가진 걸로 네가 유세라도 떨고 부부싸움하면 내쫓고 그러는 거 아니고? 내가 아주 속이 상해 죽겠어. 공동명의를 운운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게 잔소리를 하는데 정말 딱 미치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돈 한 푼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공동명의는 왜 박박 우기는 건지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싶을 정도로 황당했어요. 저희 이사 갈 때 정말 이사 비용이라도 보태주셨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그런 것도 한 푼 지원도 없었으면서 어디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건지
아유,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주신 집이니까 당연히 제 명의로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집 살 때 남편이 돈을 보탠 것도 아니고 세금 처리하면서도 돈 보탠 거 없고요. 정 그렇게 기분이 나쁘시면 그냥 이 집 다시 친정엄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 마음이 좀 편하시겠어요? 아니, 굳이 사돈 댁이 주신 집인데, 아유, 왜 다시 명의를 사돈 명의로 돌려놔? 너한테 이미 준 집인데, 뭘 다시 돌려주겠다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아이, 그냥 지금 명의에다가 말이다. 우리 아들 이름 석자만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냐, 이 말이야. 시어머니가 공동명의 타령을 하면서 남편에게도 부부가 공동명의를 했어야지. 바보같이 그걸 죄다 마누라 이름으로 돌리고 있냐고 한 소리를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대놓고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을 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도 욕심이 생긴 건지 뭔지 살살 꿰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냥 돈 욕심이 나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가 구박이라도 받고 살까 봐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 그러지 말고 이름만 슬쩍 올려주는 건 어때? 내가 뭐 이 집이 탐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하도 걱정을 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나 싶어서. 어머님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지금 공동명의를 해달라는 거야? 절대 안 되지. 이 집 우리가 산 집 아니고 우리 엄마가 산 집이야. 내가 하도 마음고생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일찍 나한테 증여해 주신 것뿐이라고. 사실 이거 우리 엄마의 노후 자금이나 다름없는 집이었는데 내가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명의 받은 것도 너무나도 죄송스러웠고 마음이 찝찝했는데 아유, 안 되겠다. 그냥 엄마한테 다시 명의 들고 가라고 해야겠어. 그래야 이 분란도 줄어들지. 아니, 아니. 장모님이 우리 부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집인데 명의를 왜 다시 돌려? 알았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 잘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둬. 그냥 엄마가 하도 잔소리를 하고 귀찮게 구니까 이름만 슬쩍 올려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 알겠어. 그만할게. 그만. 남편은 궁시렁거리기는 했지만 그 뒤로 명의를 돌려달라는 소리는 더 못하더라고요. 꼭 저렇게 정색을 하고 말을 해야지만 알아듣는 건지 뭔지 날이 갈수록 답답함만 늘어갔죠. 집 명의 그거 하나 안 돌려줬다고 시어머니 입이 대빨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옥 같은 그 제삿날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죽기보다 가기 싫었지만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아주 두고 보라는 식으로 제사 있는 거 알지? 이번 주다 하는데 저도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어디 한 번만 걸려보라 하는 마음으로 이를 갈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었어요. 제사를 준비하면서 골탕을 먹일 계획만 머릿속으로 내내 그리고 있었죠. 저희가 1년에 11번 제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중에 명절을 제외하고 두 번의 제사는 상당히 크게 공들여 준비하는 제사라서 온갖 친척들이 다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3월이랑 11월 제사가 그때였는데 무슨 의로운 업적을 세우신 조상님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랍시고 온갖 친척들이 다 모이곤 했는데 정말 대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준비를 해야 할 것도 많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해서 각 집안의 며느리들이 죄다 모여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상차림을 준비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했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그간 밀린 안부 인사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분주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급하게 저에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휴대폰에 전화가 온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전화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전화를 의아해하면서 받았죠. 넌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그래? 어디야? 아버지께서 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슬쩍 확인해 보니까 친정아버지께만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는데 순간 불길한 기운이 저를 감싸더라고요.
일단 저는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여쭤봤어요. 제사라고? 아이고, 아니, 네 엄마가 말이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택시를 타고 나갔다가 글쎄 교통사고를 당했다지 뭐냐.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이 와서 나도 급하게 가고 있다.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뭐라고요? 아니, 어디 병원인데요? 당장 갈게요. 저한테 문자로 주소 찍어주시면 바로 출발할게요. 지금 제사가 문제예요? 금방 갈게요. 제가 악소리를 내면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막 찾으니까 다른 며느리들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까지도 전부 다 무슨 일인데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계시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사고가 꽤 크게 났나 봐요. 어머, 어머, 어떡해. 그 정신으로 무슨 제사를 지내겠어. 얼른 가봐요. 마음 급하게 먹고 가다가 괜히 다치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고 별일 없을 거예요.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시니까 괜찮겠지. 아유, 울지 말고 얼른 가봐요. 제사는 우리끼리 해도 충분해. 아유, 나이도 준데 든든하게 여미고 가요. 친정엄마가 다쳤다고 하니까 정신이 멀쩡할 리가 없지. 우리 엄마도 얼마 전에 다리를 다치셨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얼른 가요. 여보, 얼른 옷 입어. 지금 아빠한테 연락 왔는데 중구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다고 하니까 지금 출발하면 30분 내로 도착하겠지? 얼른 가자. 나 너무 불안해. 아니, 지금 가긴 어디를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미친 거야? 당장 옷 벗고 가방 내려놓지 못해. 제삿날에 며느리가 어디를 가겠다고? 토망을 가려고 준비를 해.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저희 친정엄마가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가봐야죠. 너는 양심도 없니? 이 많은 제사 준비를 그럼 여기 있는 다른 며느리들에게 떠넘기고 너는 쏠랑 도망을 가겠다고? 우리 집이 장남 집안인데 어디만 며느리가 도망을 가? 책임감 있게 여기 있는 일 다 하고 가도록 해라. 여기 있는 며느리들에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일부러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쳤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깟 제사가 대수예요? 대수? 너 지금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큰 행사가 별거 아니라는 거야? 시집 왔으면 친정일보다 당연히 시댁일이 먼저인 법이지. 여기 있는 며느리들은 각자 사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시간 들여 공 들여 제사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 일 다 끝내고 가. 너 간다고 사돈이 벌떡 깨나신다니? 어디 중간에 재수없이 뒷공무니를 빼겠다고. 아이고, 저희가 대신하면 되죠. 재료 손질 번거로운 것들은 다 끝내서 이제는 많이 할 것도 없는데 괜찮으니까 얼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셔요. 저희가 할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버릇을 제대로 들여놔야 하는 법이야. 절대 못 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장남인데 당연히 조상님들께 절을 올려야지. 어디 우리 아들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해. 당장 옷 벗어. 절은 무조건 드려야 한다. 오늘 조상님은 그냥 사사로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야. 덕을 받아야 해. 그 말에 남편이 은근슬쩍 눈치를 보더니만 이게 외투를 벗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당신 옷은 왜 벗어? 당장 입어. 난 무조건 지금 가야겠으니까 당장 옷 입으라고. 우리 엄마가 다쳤다는데 죽은 사람이 뭐가 중요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을 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 그리고 이거 재료 준비 거의 다 끝난 거 아니야? 빨리 음식 만들고 마음 편하게 가자. 나도 체면이 있잖아. 내가 장남인데 당연히 절을 드려야지. 그래야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평안하게 조상님 덕 보면서 살 수 있는 거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로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오죽하면 다른 며느리들도 전부 할 말을 잃은 상태로 저와 남편,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사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제 일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옷을 집어 던지니까 신이라도 난 것인지 저에게 앞치마를 다시 입으라고 던져주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 들었지? 저상님 덕을 제대로 보려면 정성을 들여서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 법인 거야. 당장 다시 전부터 붙여. 네 실력이 개떡 같은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손이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겠니? 시집 왔으면 시댁법에 따라야지. 얼른 하고 제사 끝나면 가라. 어차피 지금 네가 병원 간다고 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 사돈어른 가 계시니까 보호자도 있겠다. 넌 거기 가봐야 주야 장창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잖니? 그 말에 너무너무 열이 받아서 저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져준 앞치마를 냅다 시어머니 얼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며느리의 기강을 잡고 싶고 기를 누르고 싶다고 해도 말이죠. 친정엄마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도 못 가보게 하는 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입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태에 너무나도 열이 받았고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 얼굴에 앞치마를 던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합주기가 되고 얼음이 되어서는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저랑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저에게 앞치마로 얼굴을 얻어맞은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뭔지 저한테 미친 거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더니 제 머리끄덩이를 잡아채더라고요. 순간 다들 헉 하는 소리를 냈지만 말리지는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머리채를 잡힌 저는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저도 시어머니의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악소리를 내면서 아프다고 주저하는데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저는 전 부치려고 반죽을 해놨던 것을 시어머니 머리에 그냥 쏟아 부어버렸어요.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아까운 재료를 지금 우리 엄마 머리에 다 쏟아부으면 어떡해? 이걸로 전 부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 눈은 떠져? 아유, 반죽 냄새. 엄마 괜찮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당장 씻어야 할 것 같아. 야, 너 진짜 미쳤어? 미친 게 누군데 지금 나한테 미쳤네 마네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앉아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죄다 붙잡고 물어봐라. 친정엄마 교통사고 당했다는데 제사 지내고 가라는 시어머니가 미친년인지 아니면 그런 시어머니 머리 위에 반죽 부어버린 내가 미친년인지 누가 더 미친년 같냐? 아니 사람이 말이야 해도 너무하지? 친정엄마 생사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죽은 니네 조상 제사를 지내고 가라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중요하냐?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얼마나 도와준다고. 귀신 주제. 목숨 붙어 있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 너 지금 덕망 있는 우리 조상님들께 귀신이라고 했냐? 너 지금 우리 조상님 무시하는 거야? 얼마나 덕망 있으신 분인데 욕 보이는 거냐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니까. 오늘 제사 지낼 분들은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영웅이라고 영웅. 그 넋을 기리고 기운을 받자는 거라고. 그 자리를 네가 다 망친 거라고. 이 정신 빠진 놈아. 누가 망치긴 뭘 망쳐. 그딴 귀신들 죄다 꺼지라고. 내가 이 꼴 보고 너랑 살면 호구 등신이지. 내가 너랑 이혼한다. 우리 엄마는 무시하고 귀신이나 찾는 너희 가족들이 죄다 미친 것 같아. 아니지. 아니네. 너희 조상님이 글쎄 나를 돕나 보다. 이딴 새끼랑 그만 살라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셨나 보다. 기탄 집안이랑은 하루빨리 인연 끊으라고. 지금 우리 조상님이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감히 이혼이라는 말을 거들먹거려? 장남이 이혼하는 꼴을 보여주면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런 말을 이렇게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네가 답답하고 미련스럽고 멍청해 보인다고.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둘 다 입을 떡 벌리고는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전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왕 이혼하겠다고 마음도 먹었겠다.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제가 싸우다 말고 전화를 드니까 뭘 하나 싶어서 유심히 보더라고요.
거기 부동산이죠? 네.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얼마 전에 이사한 백오동이요. 네네. 바로 집 급매로 내놔 주세요. 아니, 지금 집을 내놔? 정말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생쇼하는 거지? 이게 아주 우리 집안을 물로 보고 이런 짓을 감히? 이딴 이야기 듣고도 이혼 안 하면 사람 아니죠. 감이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짓거리는데? 제가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다른 며느리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소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언제 이 일이 본인 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제 말에 공감을 해주는 것 같은 분위기였죠. 시어머니랑 남편이 그제야 눈치를 보면서 현실을 깨닫기라도 한 것인지 일단 병원부터 다녀와서 이야기하자고 슬쩍 말을 바꾸더라고요. 남편이 옷을 입으면서 차 열쇠를 챙기는 척하길래 제가 그 차 열쇠를 단박에 빼앗아 왔죠. 꺼져. 우리 엄마가 너를 보면 내려가던 혈압도 올라가겠다. 너랑 같이 차를 타고 그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라고? 그냥 나 혼자서 편하게 갈 테니까 너는 여기서 전이나 붙이고 조상님한테 절이나 해. 조상님한테 이혼 무사히 하게 해달라고 빌던가 이 개자식아. 그 말을 끝으로 서둘러서 시댁을 나오니까 남편 놈이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차를 타라고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올라타고 엄마가 이송되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 같이 올라타려고 하던 남편 놈의 정강이를 발로 차주고 혼자 올라타니까 택시 아저씨도 무슨 사연이 있나 싶었는지 아무 소리 안 하시고는 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저 멀리서 저에게 뭐라고 소리치는 남편 놈이 보였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 갔죠. 사고가 크게 나긴 했지만 다행히 친정엄마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친 부분이 꽤 되긴 해서 병원에 오랜 시간 입원을 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눈을 떠서 저와 눈을 맞추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는 바로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소장부터 작성을 했어요. 그 뒤에 집으로 돌아가니까 남편이랑 시어머니까지 집에 와 있더라고요. 마치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아이, 그래서 사돈어른은 좀 괜찮으시다냐? 제사는 무사히 잘 치렀다. 우리 조상님들한테도 사돈을 보살펴 달라고 빌었어. 너 없어도 굴러갈 것들은 다 굴러가더라. 피곤할 텐데 푹 쉬어. 사돈어른 괜찮으신가 싶어서 온 거다. 네. 무척이나 정신은 멀쩡하시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야기해드렸더니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그 말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이혼 소장을 던지니까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이런 일로 무슨 이혼까지 하느냐면서 자기들이 심한 것 같았다고 반성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이런 걸로 이혼을 하면 우리가 무슨 낯으로 살겠니? 아이, 그저 네가 집을 가졌다고 유세라도 떨까 봐 일부러 기를 죽이려고 그런 짓을 했던 건데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 이번 일로 크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도 없을 거라 장담한다.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자. 이미 제 빈정은 다 상해버렸는데 솔고 외양간 고칠 일 있어요? 저는 웃어버렸죠.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요. 아이고, 말 잘 듣는 새며느리 얻으세요. 아이가 어릴 때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네요. 그동안 어머님이고 남편이고 이중적으로 굴었던 모습에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간 것 같아요. 본성이 이렇게 쓰레기였는데 말이죠.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우리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 수는 없어.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으면 너도 한 수 굽힐 줄 알아야지. 제가 왜요? 저는 이미 있는 정 없는 정 다 털렸는데 그냥 아이 데리고 제가 홀로서기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만 제 집에서 나가 주시죠. 야,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말대꾸를 해. 너도 그렇게 잘한 거 없잖아. 도대체 제사 음식에 뭘 넣어두고 간 거야? 어? 아주 다들 배탈이 제대로 났다고. 사실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김치전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김치전 반죽에다가 캡사이신을 넣어두었어요. 다들 김치전을 먹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잘한 거 없으니까 쌤쌤으로 치자고 남편이 말을 하는데, 저는 쌤쌤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자니까? 안 해주면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야지 뭐. 위자료 두둑하게 받겠네. 내가 그동안 당해온 게 있으니까. 위자료?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도 네 집 이거 재산 분할로 다 받아낼 테니까 나도 한몫 챙기고 좋네. 이 바보 천치야. 증여 재산은 재산 분할에 안 들어가네요. 내가 세금까지 다 물고 받은 집인데 네가 뭔데 무슨 수로 한 몫을 챙겨. 위자료 이야기에 쫄은 건지 뭔지 이유는 절대로 못 해준다고 강짜를 부리길래 변호사를 보란 듯이 만나러 다녔더니만 그제야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치졸한 놈들이죠.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왔고요. 이혼을 마무리 짓고 살고 있던 집에서 짐을 챙겨 일부러 친정으로 왔어요. 언제 집에 들이닥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은 전세를 놓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양육비만 챙겨받고 연락도 하지 않던 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저랑 이혼하고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했는데 글쎄 양다리를 걸치다가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제에 양다리는 무슨 양다리인지. 말을 잘 듣는 여자를 만나겠다고 이 여자 저 여자 찍적거리다가 전부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좌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제사 지낼 며느리 데려오라고 난리통이라고 하던데 뭐 국제결혼을 하든지 지들이 알아서 말 잘 듣는 며느리 들이겠죠. 저는 한때 이 모든 것이 상처고 아픔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 보면서 잘 이겨내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련이 없을 거라 믿으면서요. 제 인생 지금부터 꽃길이라 생각하고 단단하게 아이와 함께 잘 버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